할머니, 저거 마시면 안 돼. 엄마가 이상한 가루 넣었어. 안녕하세요. 사랑과 전쟁입니다. 이번에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연휴가 끝나고 정말 많은 사연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충격적인 고부 갈등 사연이 눈에 띄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악마가 따로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을볕이 따사로웠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서울 성북동의 오래된 한옥마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75세의 김수연은 명절 내내 손님 맞이로 분주했던 집안을 정리하며 숨을 돌렸다. 40년을 교사로 살다 퇴직한 그녀는 이제 이 한옥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남편고 이정우는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12살 손녀 지아의 목소리에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남아 있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라 개학이 내일로 미뤄진 탓이었다. 그럼 할머니가 괜찮고 말고. 지아는 숙제 다 했어? 네. 근데 할머니. 지아가 말을 흐렸다. 수연은 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챘다. 평소 밝고 명랑했던 손녀가 추석 연휴 내내 무언가에 겁먹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처음엔 명절 스트레스려니 했다. 하지만 아이의 불안한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 지아야? 아니에요. 그냥. 지아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수연은 불안했다. 뭔가 이상했다. 추석 당일 아들 이진우와 며느리 박소희가 집에 왔을 때부터였다. 소희는 평소와 달리 유난히 친절했다. 차를 따르고 약을 챙기고 틈만 나면 수연의 상태를 물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어지러우신 적 없으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과한 관심이었다. 수연은 며느리가 3년 전 결혼할 때부터 줄곧 차갑게 대했던 것을 기억했다. 시어머니에게 관심이 없었고 명절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했었다. 그런 며느리가 갑자기 변한 것이다. 약 한 달 전부터였다. 수연은 거실 탁자에 놓인 찻잔을 바라봤다. 추석 연휴 내내 소희가 끓여준 국화차였다. 수연은 젊은 시절부터 국화차를 즐겨 마셨다. 가을이면 직접 국화를 말려 차를 우려 마시곤 했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차 맛이 이상했다. 쓴맛이 강했고 마시고 나면 머리가 멍했다. 처음엔 국화를 잘못 말린 줄 알았다. 어머님, 차 한 잔 더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소희는 명절 내내 차를 권했다. 수연이 거절하면 섭섭한 표정을 지었다. 어쩔 수 없이 마셨다. 그리고 점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다. 방금 한 일이 기억나지 않았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지갑을 어디 뒀는지 자꾸 까먹었다. 손에 힘이 없어져서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어머님, 또 깜빡하셨네요. 안경 여기 있잖아요. 소희는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물건을 찾아줬다. 너무 친절했다. 수연은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게 아닐까 두려웠다. 하지만 이상했다. 증상이 갑자기 시작됐고 차를 마실 때마다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추석 당일 저녁 수연은 화장실에 가다가 안방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었다. 진우와 소희의 목소리였다. 그래서 한남동 재개발 건은 어떻게 됐어?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 왔어. 이 일대 전부 매입한대. 보상금이 엄청나. 이 집도? 당연하지. 이 한옥은 더 비싸. 위치도 좋고 보존 상태도 좋잖아. 대충 계산해도 30억은 받을 거야. 수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30억? 이 집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 남편과 평생을 살았던 이 한옥은 그저 추억이 깃든 공간일 뿐이었다. 돈으로 환산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근데 어머님이 안 파신대잖아.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언제까지? 다음 주면 될 거야.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후견인 지정받으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수연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후견인이라니.
그들이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건가? 30억 때문에.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며느리의 과한 친절, 차의 쓴맛, 계속되는 기억상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다. 지아야, 정말? 손녀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추석 전날이었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차 끓이는데 작은 약병을 꺼내더니 가루를 털어 넣었어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저었어요. 수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게 언제였어? 저녁 먹고 나서요. 할머니가 설거지 하실 때. 엄마는 제가 보는 줄 몰랐어요. 저 방에서 문틈으로 봤거든요. 그 얘기를 왜 진작 안 했어?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서웠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서요. 근데 말하면 엄마가 저한테 화낼 것 같고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는데 수연은 손녀를 꼭 안아줬다. 12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가 할머니를 해치는 걸 보고도 말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지아야, 잘했어. 할머니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할머니, 이제 어떡해요? 수연은 손녀의 눈을 마주봤다. 아이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수연은 똑똑히 말했다. 할머니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지아가 잠든 후 수연은 오랜 친구 정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숙은 40년 지기 동료 교사였다. 함께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는 사이였다. 미숙아, 나야. 어머, 수연아.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급한 일이야.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어? 미숙은 수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을 알아챘다. 무슨 일인데? 괜찮아? 전화로는 얘기하기 힘들어.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단골 카페에서 보자. 알았어. 꼭 가.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집을 나섰다. 신경과 예약 시간은 오후 2시였다. 그 전에 미숙을 만나야 했다. 성북동 입구 카페에서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다. 대체 무슨 일이야? 수연은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며느리의 변한 태도, 국화차의 쓴맛, 계속되는 기억상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그리고 약병 발견과 손녀의 증언까지. 미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수연아, 이건 심각한 일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증거가 부족해. 약병 사진 하나랑 지아 증언뿐이야. 게다가 지아는 아직 어려서 증언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그럼 어떡하려고? 수연은 가방에서 유리병을 꺼냈다. 국화차가 담겨 있었다. 일단 이거 검사받아야 해.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좋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서울대병원 양리학과 교수님. 비공식적으로 검사해 줄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미숙아. 그리고 수연아, 오늘 신경과 예약은 어떡할 거야?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가야지. 안 가면 의심할 거야. 가되 제대로 검사받을 거야. 내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 오후 2시 수연은 신경과에 도착했다. 진우와 소희가 먼저 와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소희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다. 그래, 왔다. 진찰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물었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한 달 전부터 자꾸 깜빡거려요. 방금 한 일도 기억이 안 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도 모르겠고요. 의사는 기본적인 인지 검사를 시작했다. 오늘 날짜, 요일, 대통령 이름, 간단한 계산 등. 수연은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다.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인지 기능은 정상이신데요. 혹시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머리가 자주 멍하고 손에 힘이 없어요. 그럼 혈액 검사와 MRI 촬영을 해보시죠.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해요.
진찰이 끝나고 나오자 소희가 물었다. 뭐래요? 검사를 더 해봐야 한대. 그럼 입원하셔야겠네요. 입원까지는 아니래. 외래로 검사 받으면 돼. 소희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수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혈액 검사를 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MRI 예약은 3일 후로 잡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가 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별거 아닐 거야.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심하셔야죠. 수연은 아들을 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어릴 적 그렇게 다정했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재산만 노리는 사람이 됐다. 집에 도착하자 소희가 또 차를 끓여왔다. 어머님 피곤하시죠? 차 드세요. 고맙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물 마실래. 왜요? 국화차 좋아하시잖아요. 오늘은 속이 좀 안 좋아서. 소희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일 드세요. 제가 또 끓여드릴게요. 진우와 소희가 집을 떠난 후 수연은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숙아, 차 샘플 검사 부탁한 거 어떻게 됐어? 교수님이 내일 확인해 주신대.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고마워. 이틀이 지났다.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아, 결과 나왔어. 뭐래?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됐어. 일반적인 치료 용량의 3배가 넘는 농도래. 이 정도면 의도적으로 탄 거야. 수연은 숨이 막혔다. 역시 그랬구나. 교수님이 그러는데 이 농도를 한 달 이상 복용하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대. 기억력 장애, 인지 기능 저하, 운동 기능 장애까지. 내가 겪었던 증상들이 다 그것 때문이었구나. 수연아,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명백한 범죄야. 알아. 근데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들이 왜 이러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밝혀야 해. 어떻게? 녹음을 해야 해. 저들이 하는 말을 다 녹음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거야. 미숙은 다음날 작은 녹음기 2개를 가져왔다. 펜처럼 생긴 초소형 녹음기였다. 이거 배터리가 48시간 가. 계속 녹음되니까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면 돼. 수연은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하나는 거실 소파 밑에, 다른 하나는 안방 서랍 속에 숨겼다. 진우와 소희가 집에 왔을 때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후 진우와 소희가 저녁을 먹으러 왔다. 수연은 평소처럼 대했다. 지아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식사 후 소희가 또 차를 끓여왔다. 어머님, 오늘은 꼭 드세요. 건강에 정말 좋아요. 수연은 찻잔을 받았다. 한 모금 마시는 척하고 입에만 머금었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뱉어냈다. 저녁 9시 진우와 소희가 돌아갔다. 수연은 기다렸다가 녹음기를 회수했다. 그리고 파일을 들어봤다. 처음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일상적인 대화들이었다. 하지만 식사 후 대화가 달랐다.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어? 진우의 목소리였다. 아니, 이상해. 지난주부터 차를 잘 안 마시려고 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설마, 어머니가 뭘 아시겠어. 그래도 조심해야 해. 만약 들키면 우리 끝이야. 걱정하지 마. 다음 주면 후견인 신청 들어가. 변호사가 그러는데 어머니 상태로 봐서 인용될 거래. 정말? 응.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어머니 재산 관리할 수 있어. 그때 집 팔면 돼. 30억? 그래. 30억이면 내 빚 다 갚고도 남아. 새로 사업도 시작할 수 있고.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요양원 보내면 되지. 내가 알아본 데가 있어. 경기도 외곽에. 거기 보내면 우리 편하잖아. 수연은 녹음을 멈췄다. 손이 떨렸다. 평생을 키운 아들이었다. 교사 월급으로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할 때도 돈을 대줬다. 사업한다고 할 때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다. 그런 아들이 이제 자신을 요양원에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컸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 다음 날 수연은 MRI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혈액 검사 결과도 같이 나온다고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수연은 혼자 병원에 갔다. 진우와 소희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MRI 결과는 정상입니다. 뇌에 아무 이상이 없으세요. 혈액 검사는요?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성분이 검출됐어요. 로라제팜이라는 항불안제인데 어르신이 복용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럼 이상하네요. 이 성분이 상당히 높은 농도로 검출됐거든요. 혹시 다른 약을 드시면서 모르게 들어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먹인 걸 수도 있겠네요? 의사가 수연을 쳐다봤다.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 이 검사 결과서 사본 좀 주실 수 있나요? 여러 장이요. 네, 가능합니다. 수연은 검사 결과서를 5부 출력해서 받았다. 그리고 병원을 나와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성북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섰다. 젊은 경찰관이 맞았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사건인가요? 살인 미수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다. 수연을 상담실로 안내했다. 형사가 나왔다. 어르신, 무슨 일이신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수연은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며느리가 차에 약을 탄 것, 손녀의 증언, 녹음 파일, 병원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을 제출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검토했다. 이거 심각한 사건입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집에서 평소처럼 지내세요.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시고요. 저희가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요?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며느리분이 차에 약을 타는 장면을요. 어떻게요?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로요. 설치는 저희가 할게요. 이틀 후 형사 2명이 수연의 집에 왔다. 진우와 소희가 없는 시간이었다. 부엌 선반 위 거실 시계 속 안방 옷장 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제 모든 게 녹화됩니다. 며느리분이 뭘 하는지 다 찍힐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거 가지고 계세요. 형사가 작은 기계를 건넸다. 비상벨 같은 거였다. 위험하다 싶으면 이 버튼 누르세요. 그럼 저희한테 신호가 가고 즉시 출동합니다. 수연은 비상벨을 받아 가방 깊숙이 넣었고 이제 준비는 끝났다.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며칠이 지났다. 진우와 소희는 일주일에 2~3번 집에 들렀다. 소희는 여전히 차를 끓여왔다. 수연은 마시는 척하고 몰래 버렸다. 하지만 카메라에는 소희가 약을 타는 장면이 잡히지 않았다. 왜 안 타는 거지?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어르신이 차를 잘 안 드시니까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일주일이 더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소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내일 저녁에 갈게요. 제가 특별히 보양식 만들어 갈게요. 그래, 고맙다. 다음 날 저녁 6시 소희가 큰 냄비를 들고 왔다. 삼계탕이었다. 어머님, 이거 먹으면 기력 회복되실 거예요. 고맙구나. 식사를 마친 후 소희가 또 차를 끓였다. 어머님, 오늘은 꼭 드세요. 삼계탕이랑 같이 드시면 정말 좋아요. 수연은 찻잔을 받았다. 한 모금 마시는 척했다. 소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더 드세요. 응, 천천히 마실게. 소희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수연은 재빨리 차를 화분에 버렸다. 바로 그때 지아가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수연이 돌아보니 지아가 손가락으로 부엌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돌렸다. 소희가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고 있었다. 국화차 주전자를 꺼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더니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뚜껑을 열었다. 알약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숟가락으로 눌러 부쉈다. 그리고 주전자에 털어넣었다. 수연은 숨을 죽였다. 저게 카메라에 찍히고 있겠지. 소희는 주전자를 흔들어 가루를 녹이고는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설거지를 계속했다. 30분 후 소희가 집을 나갔다. 어머님, 내일 또 올게요. 푹 쉬세요. 문이 닫히자마자 수연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잡혔습니다. 방금 약 타는 장면이요.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형사는 원격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네,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제 체포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언제쯤 되나요? 내일 오전에 영장 나올 겁니다. 내일 오후에 체포하겠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드디어 끝이 보였다. 다음 날 오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영장 발부됐습니다. 오후 3시에 댁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지금 갈게요. 30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 올래? 수연은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며느리가 2시 30분에 온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시간에 도착하겠습니다. 2시 30분 초인종이 울렸다. 수연이 문을 열자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어머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괜찮아. 차 한 잔 드릴게요. 소희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국화차 주전자를 꺼냈다. 어제 약을 탄 그 차였다. 찻잔에 따랐다. 어머님 드세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누구지? 소희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현관문이 열리자 형사 4명이 들어왔다. 배지를 보이며 말했다. 박소혜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소희가 뒤로 물러섰다. 손에 든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다. 박소혜 씨 시어머니인 김수연 씨에게 한 개월 이상 로라제팜을 몰래 투여한 혐의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을 사랑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어젯밤 부엌에서 소희가 약을 타는 장면이었다. 선명했다. 약병을 꺼내는 모습, 알약을 부수는 모습, 주전자에 털어넣는 모습이 모두 찍혀 있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저는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다. 며칠 전 진우와 소희가 나눈 대화였다.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어? 아니, 이상해. 지난주부터 차를 잘 안 마시려고 해. 다음 주면 후견인 신청 들어가. 그럼 집 팔면 돼. 30억? 요양원 보내면 되지. 소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어머님. 소희가 수연을 쳐다봤다. 수연은 차갑게 며느리를 내려다봤다. 나를 죽이려 했잖아. 아니에요.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한 달 넘게 매일 독을 먹이고 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쳐넣으려 한 게 뭔데? 저희가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소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진우 씨 사업 실패하고 빚이 10억이에요. 사채까지 손댔어요.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저희 살려고 그런 거예요. 니네 살려고 날 죽여? 수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 결혼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진우 사업할 때도 도와줬어.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이제 내 목숨까지 노린 거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수연 씨, 이분도 체포해야 합니다. 형사가 현관 쪽을 가리켰다.
진우가 서 있었다. 언제 온 건지 상황을 다 지켜본 듯 했다. 아들 이진우 씨도 공범으로 영장이 나왔습니다. 엄마,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연은 아들을 똑바로 봤다. 40년을 키운 아들이었다. 아장아장 걷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손을 잡고 가던 기억,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얼굴. 모든 게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은 없었다. 눈앞에 있는 건 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넌 이미 엄마를 죽였어. 한 달 전에 진우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용서? 수연이 비웃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매일 밤 내가 독든 차 마시는 걸 보면서, 내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 보면서, 요양원 보낼 계획 세우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대답해. 단 한 번이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한 적 있어?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없었겠지. 30억이 눈에 보였으니까. 수연은 형사들을 봤다. 데려가세요.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형사들이 진우와 소희에게 수갑을 채웠다. 두 사람은 계속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지만 수연은 돌아서 버렸다. 할머니, 방에서 지아가 나왔다.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엄마가, 아빠가. 수연은 손녀를 꼭 안아줬다. 괜찮아, 지아야. 할머니가 있잖아. 경찰차가 떠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4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돼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랑 아빠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는요? 수연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할머니랑 살아야지. 할머니가 지아 키울 거야. 정말요? 그럼 우리 둘이 잘 살자. 지아가 할머니 품에 안겼다. 아이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다. 일주일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수연은 검찰청에 출석해 진술했다. 피해자께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의견이 있으십니까? 검사가 물었다. 엄벌에 처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천륜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반성이요? 수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한 달 넘게 매일 독을 탔어요. 매일이요. 그게 단순한 실수인가요? 충동적인 범행인가요?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살인이었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수연은 검찰청을 나왔다. 밖에서 옛 동료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아, 고생했어. 고마워, 미숙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제 끝난 거야. 마음 좀 편해?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다. 편하진 않아. 그래도 이제 숨은 쉴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향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다. 지아는 어때? 힘들어하지. 당연하지. 부모가 그런 짓을 했는데. 학교는? 다니고 있어. 친구들한테는 부모님이 해외 출장 가셨다고 했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지아 양육권은? 내가 신청했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문제 없을 거래. 부모가 범죄자니까. 미숙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아, 이제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 근데 자꾸 생각하게 돼. 내가 뭘 잘못했나? 진우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됐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은 각자의 선택으로 사는 거야. 진우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수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국화차였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차였지만 이제는 맛이 다르게 느껴졌다. 이제 이 차는 못 마실 것 같아. 그럼 다른 차 마셔. 녹차나 홍차도 좋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 교사 시절 이야기, 제자들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수연에게는 위로가 됐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아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저녁 뭐 먹을까? 할머니,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그래. 우리 지아가 요리도 하네. 지아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다. 지아야. 네. 할머니가 미안해. 왜요?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게 해서.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지아야. 할머니, 우리 이제 둘이서 잘 살아요. 제가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12살 아이의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수연은 손녀를 꼭 안아줬다. 한 달이 흘렀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 첫 공판이었다. 수연은 법정에 출석했다. 방청석에 앉아 피고석을 바라봤다. 진우와 소희가 수감복을 입고 들어왔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다. 진우가 수연을 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피고인 박소희는 2024년 9월 초순경부터 10월 중순경까지 약 45일간 시어머니인 피해자 김수연에게 로라제팜 EM기를 하루 3회 이상 총 135회에 걸쳐 음료에 몰래 투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취득할 목적이었습니다. 피고인 이진우는 이를 알면서도 방조하였으며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다.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 실제로 피해자를 해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발되었고 피해자께서도 현재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판사가 수연을 쳐다봤다. 피해자분, 피고인들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진우와 눈이 마주쳤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님,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변호인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피고인들은 45일간 매일 계획적으로 저에게 독극물을 투여했습니다. 이건 충동적인 범행이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살인입니다. 저는 매일 그 차를 마시며 제가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손에 힘이 없어지고 멍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아들과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저에게 독을 먹이면서 요양원 보낼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실제 피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피해를 입었습니다. 40년 모자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가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피해가 아니고 뭡니까? 방청석이 조용했다. 진우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고 있었다. 재판장님,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부모를 돌봐야 할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를 해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연은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을 다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재판은 세 차례 더 이어졌다. 증인신문,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손녀 지아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차에 약을 타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2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선고 공판 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진 사건이었다. 며느리의 시어머니 독살 미수 사건으로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수연은 방청석 맨 앞에 앉았다. 옆에는 친구 미숙이 함께했다. 지아는 학교가 있어서 오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일어서십시오. 판사의 목소리에 진우와 소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소희는 시어머니인 피해자에게 45일간 135회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투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판단 능력을 저하시켜 재산을 취득하려 했으며 이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입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발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수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피고인 박소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소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피고인 이진우는 아내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했으며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머니를 해하려 한 점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이진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또한 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이수를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재판이 끝났다. 진우가 방청석의 수연을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진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엄마, 입모양으로만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다.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피해자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수연은 잠시 멈춰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판결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들에게는 수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수연은 법원을 빠져나왔다. 미숙이 수연의 팔을 잡아줬다. 힘들지? 응. 근데 끝났어. 이제 정말 끝이야. 두 사람은 법원 앞 공원 벤치에 앉았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수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원래대로 살아야지. 지아랑 둘이. 한옥은? 당연히 안 팔아. 거기서 계속 살 거야. 남편이랑 평생 산 집인데. 좋은 결정이야.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고 했잖아. 수연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었다. 이제 그 말을 정말로 이해하게 됐어. 미숙이 수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수연아, 너 정말 강하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야 하니까. 지아 때문에라도. 지아 양육권은 어떻게 됐어? 법원에서 나한테 주기로 했어. 당연하지. 부모가 저 모양인데. 지아는 잘 지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데 밤에 가끔 악몽 꾸는 것 같아. 엄마 아빠 이름 부르면서 울 때도 있고. 상담 받게 해줘야겠다. 응, 다음 주부터 아동심리 상담 시작해. 전문가 선생님 소개받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공원에는 산책 나온 사람들이 오갔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수연에게도 이제 그런 일상이 돌아올 것이었다.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갈까? 미숙이 먼저 일어섰다. 응, 가자.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시켰다. 수연은 오랜만에 밥맛을 느꼈다. 잘 먹네. 그러게.
한 달 동안 입맛이 없었는데 이제 좀 편해졌나 보네. 응.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다. 할머니, 아이가 달려와 안겼다. 재판 어떻게 됐어요? 엄마는 8년, 아빠는 7년 받았어. 지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오래 못 봐요? 그렇지. 최소 5년은 봐야 나올 거야.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잡한 표정이었다. 부모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부모였다. 지아야. 수연이 손녀를 안치고 마주봤다.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면회 갈 수 있어. 정말요? 그럼 네가 원하면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할머니는 안 가세요? 할머니는 안 가. 하지만 지아는 다르잖아. 엄마 아빠니까.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저녁을 먹고 나서 수연은 서재로 갔다. 오래된 앨범들이 꽂혀 있었다. 하나를 꺼내 펼쳤다.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졸업식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있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수연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함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수연은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다.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엄하지 못한 게 잘못이었을까? 대답은 없었다. 수연은 앨범을 닫았다. 과거를 돌아봐야 의미가 없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일주일 후 수연은 오래된 한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안방에 있던 진우와 소희의 짐들을 정리했다. 옷가지, 책, 소품들을 상자에 담았다. 나중에 교도소로 보낼 것들이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진우가 쓴 것 같았다. 봉투에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펼쳤다. 엄마,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수감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엄마를 뵐 수 없다는 게, 지아를 만날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롭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엄마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다만 그 순간 제가 미쳤었습니다. 10억이라는 빚에 짓눌려서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면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것만은 믿어주세요. 제가 엄마를 정말로 해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게 만들고 그 사이에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저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아만은 잘 부탁드립니다. 지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지아만은 잘 키워주세요. 그리고 엄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나중에 출소하면 그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진우 울림. 수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다. 진심이든 아니든 한 짓은 한 거야. 수연은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지아가 커서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추석이 끝난 지 석 달째였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연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아의 아침을 차렸다. 학교에 보내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났다. 저녁에는 지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저 엄마 아빠 면회 가고 싶어요. 수연은 지아를 봤다. 정말? 네.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가자. 일주일 후 수연과 지아는 여주교도소로 향했다. 소희가 수감된 곳이었다. 먼저 엄마를 만나기로 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소희가 앉아 있었다. 수감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많이 야위었고 머리카락도 짧게 잘려 있었다. 지아야.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지아도 울먹였다. 유리병 너머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지아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괜찮을 리가 없지. 엄마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할머니한테도, 너한테도. 소희가 수연을 봤다. 어머님.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어머님, 지아만은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는 내가 잘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어머님. 면회 시간이 끝났다. 지아와 소희는 손을 흔들며 작별했다. 다음은 진우였다. 안양교도소로 이동했다. 진우는 소희보다 더 야위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다. 엄마. 진우가 수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오셨어요. 지아가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 지아야, 아빠 미안해. 아빠. 지아도 울먹였다. 엄마, 제 편지 받으셨어요? 받았어.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진우야. 네, 엄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해는 해. 하지만 용서는 못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저도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다만 한 가지는 말해주고 싶어. 지아는 잘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고 진우야, 거기서 제대로 반성해. 출소하고 나와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면회가 끝나고 교도소를 나왔다. 지아가 울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여요. 수연은 손녀를 안아줬다. 그래, 불쌍하지. 하지만 지아야,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엄마 아빠가 지금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 언제 나와요? 5년 후에는 가석방 신청할 수 있대. 잘하면 그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그때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우리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해. 네,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가 물었다. 할머니는 정말 엄마 아빠 용서 못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지금은 못해. 너무 아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어. 어쩌면 조금은 마음이 풀릴지도. 할머니는 착해요. 착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이니까. 미워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꿈을 꿨다. 남편이 나왔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잘 견뎠어. 당신, 이제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정말? 그럼. 지아도 잘 키우고 있고, 내 자신도 잘 지키고 있잖아. 난 잘한 걸까?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낸 게 잘한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잘못을 그냥 넘어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고마워, 여보. 힘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수연은 눈을 떴다. 새벽이었다. 꿈이었지만 위로가 됐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한옥마당의 매화나무에서 하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다. 수연은 아침마다 마루에 앉아 그 꽃을 바라봤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다. 자신도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아는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았다. 처음 몇 주는 상담실에서 나올 때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를 안아줬다. 할머니, 응, 저 괜찮을까요?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2달쯤 지나자 지아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는 일이 많아졌다고 담임 선생님이 전화로 말씀하셨다. 지아 어머니, 요즘 지아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할머니께서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지아 어머니라는 말에 가슴이 아렸다. 지아의 엄마는 교도소에 있는데 이제 자신이 엄마 역할을 해야 했다. 3월 어느 날 수연은 오랜만에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신청했다. 화요일 오전 10시 첫 수업에 들어갔다. 어머님, 처음이세요? 백발의 서예 선생님이 물었다. 네, 젊었을 때 조금 배웠는데 오랜만이에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수연은 붓을 들었다. 먹을 갈았다. 고요한 시간이었다. 먹가는 소리만 들렸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첫 글자를 썼다. 참을인. 붓을 떼는 순간 눈물이 났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선생님이 다가왔다. 네. 죄송해요. 갑자기. 아니에요. 서예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글씨에 담기거든요. 수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다. 2번째 글자, 견딜래. 3번째 글자, 사람인. 인내와 사람. 사람은 견디면서 사람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다. 모순된 감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마음이 그랬다. 아프지만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4월이 되자 지아가 물었다. 할머니, 저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수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래. 네. 나쁜 건가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아빠가 나쁜 짓을 한 건 알아요. 할머니한테 끔찍한 짓을 했죠. 근데 그래도 엄마 아빠거든요. 수연은 손녀의 손을 잡았다. 알아, 지아야. 할머니가 알아. 할머니는 화 안 나세요? 제가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하는 거 안 나. 지아는 잘못한 게 없어. 부모를 그리워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그럼 면회 가도 돼요?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말하면 교도소에 가고 싶지 않았다. 진우와 소희를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아는 달랐다. 가자. 다음 주 토요일에. 정말요? 응.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다. 진우를 만난다는 게 두려웠다. 40년을 키운 아들이었다. 아직도 그 아이가 하던 짓이 믿기지 않았다. 매일 자신에게 독을 탔다는 게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수연은 천장을 바라봤다. 한 번이라도 손이 떨리지 않았을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지만 45일간 매일 그랬다는 건 아마도 느끼지 못했다는 뜻일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다. 토요일이 됐다. 수연과 지아는 안양교도소로 향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다. 1시간 반이 걸렸다. 교도소 앞에 도착했을 때 수연의 다리가 떨렸다. 할머니, 손 잡아드릴까요? 지아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고마워, 지아야. 면회 신청을 하고 기다렸다. 30분쯤 지나자 이름이 불렸다. 이진우 면회 오신 분. 면회실로 들어갔다. 유리 너머로 진우가 앉아 있었다. 수연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들이었다. 분명 아들이었다. 하지만 달라 보였다. 수감복을 입은 모습, 짧게 깎은 머리, 야윈 얼굴. 진우도 수연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아가 먼저 말했다. 아빠. 지아야. 많이 컸네.
얼마만이야? 5달이요. 그래, 5달. 진우는 눈물을 닦았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답장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엄마, 제가 매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밤에 잠들 때마다 제가 한 일이 생각나요. 수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로 미쳤다고 다야? 수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45일간 매일 독을 탔잖아. 그게 미친 사람이 할 짓이야? 그건 계획이야. 치밀한 계획. 엄마, 난 내가 진짜 미쳤으면 좋겠어. 정말로 정신이 나가서 한 거면 그럼 이해라도 할 수 있어. 근데 넌 정상이었어. 멀쩡한 정신으로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할머니. 지아가 할머니의 팔을 잡았다. 아이도 울고 있었다. 수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진정하려고 애썼다. 진우야. 네, 엄마. 지아는 내가 잘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살아. 반성하고 공부하고 사람답게 살아.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출소하고 나와서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면회 시간이 끝났다. 일어서는데 진우가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어 나왔다. 밖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주저앉았다. 할머니. 지아가 놀라서 할머니를 붙잡았다. 괜찮아. 잠깐 앉아있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수연은 온몸이 차가웠다. 사랑한다고 했네. 그 말을 들으니 더 아팠다.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지아가 물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에 또 가요? 지아가 원하면. 할머니는 안 가고 싶으세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솔직히 말하면 안 가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럼 제가 혼자 갈게요. 혼자? 네. 할머니는 안 가셔도 돼요. 저만 가면 되죠. 수연은 손녀를 봤다.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의젓할 수 있나 싶었다. 생각해보자. 조금 더. 네, 할머니.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남편 꿈을 꿨다. 남편은 마당에 서서 매화꽃을 보고 있었다. 여보. 수연이 다가갔다. 꽃이 예쁘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 나 어떻게 해야 해? 뭘? 진우 말이야. 용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편은 수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결정할 일이야. 내가 말해줄 수 없어. 그래도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남편은 한참 매화꽃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알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시간. 응.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 생각해. 수연은 눈을 떴다. 새벽 5시였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하다.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지금은 아직 너무 아프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마음이 조금은 풀릴지도 몰랐다. 5월이 되자 한옥마당에 꽃이 만발했다. 장미, 철쭉, 작약이 피었다. 수연은 매일 아침 물을 주며 꽃들을 돌봤다. 할머니, 꽃 진짜 예쁘다.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감탄했다. 그치? 할머니가 정성껏 키웠거든. 저도 키워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지아 화분 하나 만들어줄까? 두 사람은 주말에 꽃시장에 갔다. 지아는 봉선화를 골랐다. 이거요, 할머니. 봉선화? 좋지. 크면 손톱에 물들릴 수 있어. 진짜요? 그럼 할머니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봉선화 물들였어. 집에 와서 화분에 봉선화를 심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흙을 덮고 물을 줬다. 할머니, 이거 언제 꽃 피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필 거야. 기다려지네요. 그날 오후 수연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다. 돌잔치 사진, 활짝 웃고 있는 아기, 5살 때 사진, 유치원 가방 메고 찍은 것, 초등학교 입학식, 교복이 너무 커서 헐렁한 모습, 중학교 수학여행, 친구들과 장난치며 웃는 얼굴, 대학 합격하고 환호하는 모습, 결혼식 사진, 수연의 팔짱을 끼고 입장하는 진우. 이 아이가, 수연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눈물이 났다. 이번엔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슬픔이었다.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린 슬픔이었다. 한참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지아가 들을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다. 울음이 멈추고 나니 조금 후련했다. 가슴에 있던 뭔가가 조금 빠져나간 것 같았다. 수연은 앨범을 닫았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두자. 앞을 봐야 했다. 6월이 되자 지아의 생일이 다가왔다. 13번째 생일. 지아야,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 자전거요. 자전거? 네. 친구들이랑 같이 타고 싶어요. 토요일에 함께 자전거 가게에 갔다. 지아는 하늘색 자전거를 골랐다. 바구니도 달려있고 종도 달린 예쁜 자전거였다. 할머니,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 예쁘다. 이걸로 할래요. 자전거를 사서 집으로 왔다. 지아는 마당에서 자전거를 탔다. 처음엔 휘청거렸다. 할머니, 잡아주세요. 수연이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줬다. 천천히, 천천히. 몇 바퀴 돌다 보니 지아가 익숙해졌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놔주세요. 수연이 손을 놓았다. 지아가 혼자 탔다. 할머니 봐요. 제가 타요. 그래, 잘한다. 지아는 마당을 빙글빙글 돌았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수연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키워야지. 그렇게 다짐했다. 저녁에는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다. 친구 미숙과 이웃 몇 분을 초대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아의 생일 축하합니다. 지아가 촛불을 불었다. 소원 빌었어? 네. 무슨 소원? 비밀이에요. 모두 웃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지아가 말했다. 할머니, 제 소원이 뭔지 알아요? 뭔데? 할머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요.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지아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꼭 안았다. 그렇게 한 해가 흘렀다. 가을이 다시 왔다. 추석이 다가왔다. 작년 그 끔찍했던 추석이 생각났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수연과 지아 단둘이서 조용히 보내기로 했다. 추석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송편을 빚었다. 할머니, 제 송편 모양 좀 봐요. 완전 이상하죠? 지아가 만든 송편은 삐뚤빼뚤했다. 아니야, 귀엽는걸. 할머니 거는 진짜 예쁜데. 연습하면 돼. 할머니도 처음엔 지아처럼 못 빚었어. 두 사람은 웃으며 송편을 빚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추석이었다.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다. 그저 평화로웠다. 저녁을 먹으며 지아가 물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수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녀를 봤다. 한참을 생각했다. 응, 행복해. 진심이었다.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프고 때때로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행복했다.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밝고 둥근 달이었다. 수연은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계속되는구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리고 다짐했다. 지아랑 잘 살자. 그게 지금 내가 할 일이야. 한옥마당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 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사연자님이 볼 수 있게 응원과 따뜻한 위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과 전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